자, 오늘 증시 셔터맨 이분도 왠지 저기 줄 서 계실 것 같은데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줄 서고 싶지 않으세요? 저 내일 팝스토어 열린다 그래가지고 네. 사실 내일 하나만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뭐요? 그냥 열쇠고리 하나라고. 저거에도. 네. 우리 또 둘째가 슬램덩크 제가 극장에 데려가서 보여줬는데 재밌어요? 8살짜리가 올해 8살짜리가 됐는데 네.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예, 그 열쇠고리 하나만 사달라고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내일 팝스토어 열리니까 하나 사러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네. 방송 들어올 때 이렇게 막 줄이 서 있길래 저는 저 때문에 서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 네. 젊은 친구들이 네. 크게 화낼 일입니다. 네, 우리 부장님의 인기가 거기까지 내려가는지 제가 차마 가늠하지 못했는데 네, 슬램덩크 못지않은 우리 3프로TV의 인기를 언젠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참 정말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아요. 좋았죠? 네, 뭐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정말 진짜 그냥 막 올랐습니다. 급등 분위기로 끝났는데요. 코스피도 한 30포인트 상승하면서 2,426포인트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 비메모리 팹리스 업종들이 큰 폭으로 이제 급등을 사실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제 IT 대형주들이 강세를 이끌었고, 그 외에도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나 인터넷 등의 기술주 중심 강세에 힘입어서 큰 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시초가부터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로 이루어졌고, 기관은 코스닥과 선물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9시 15분을 지나면서 기관 외국인이 양시장 현물 매수했고 선물도 동시에 쌍끌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 상승폭은 확대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2,430포인트를 돌파를 한 모습이 오전에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의료정밀, 제조업, 서비스업이 강세인 가운데 통신업과 보험, 건설업 등이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직후에 견고한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증가를 발표하면서 장후 시간에서 이제 4%,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를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발표하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간에서 하락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객이 지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음 클라우드 지출 늘리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면서 관련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코멘트를 내자 시장이 주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 전환했고 아마존을 비롯해서 세일즈포스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 그다음에 트와일로, 엔비디아 등의 클라우드 관련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여파로 나스닥 선물이 시간에 하락하면서 국내 시장의 추가 상승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이제 오전에 이야기가 됐고요. 또한 이제 오전에 힌덴버그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역사상 최대 규모 스캔들을 공표하겠다. 라고 해외 쪽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은 지난번에 니콜라 사태 때문에 이 힌덴버그가 나서면서 니콜라가 폭락한 사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일 오전 국내 시장에서 이 힌덴버그의 이야기가 다들 이제 시장을 좀 긴장하게 만들었던 이슈였거든요. 이게 어떤 회사인지 처음에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무슨 성장주 가운데 하나인가? 근데 웬만한 조그만 중소형주 가지고 이렇게 최대 규모 스캔들을 공표할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중소형주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대형 IT 회사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오후 들면서 해당 기업이 미국 증시의 상장사가 아니라 인도 기업 아다니 그룹이라는 이야기가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좀 증시가 안도를 한 거죠. 오전까지는 이게 상당히 좀 올라가는 쪽에 발목을 계속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지속됐고요. 특히 이제 전체 매수 금액의 90%가 전기전자에 집중됐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게임주 매수 그리고 기관도 양시장에서 매수 업종이 비슷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 영향으로 의료정밀 기계 업종 매수가 많은 편이었고 특히 코스닥 관련 경우는 순매수 규모가 1월 이후에 최대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200주선 돌파가 됐고 코스닥도 20주선 안착 시도했지만 다만 이제 코스피가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상승한 이후에 상승폭을 소폭 반해하면서 반납을 하고 기술적으로 약간 십자형 봉이 나오면서 약간
추세 전환 비슷한 느낌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형태는 지금 나타났다 볼 수는 있습니다. 다소 이제 조금 기술적인 어떤 부담감을 느껴지는 지수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부 이제 리서치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소폭 약세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 증시 순매수에 힘입어서 1230원대 초반까지 이제 이루어졌고요. 업종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전자가 강세였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올랐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A 등 2차 전지주도 강세였고 뒤어서 FNF 중심으로 섬유유복도 강세였고 카카오 네이버 등의 인터넷주 강세에 서비스업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철강금속이나 건설업이 약세였고 보험업, 통신업 등 고배당 업종도 부진했고요.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자금 전반적으로 유입이 힘입어서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이제 종목별 강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IT 하드웨어 강세였고 특히 이제 테마별로는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주가 급등세를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컨텐츠 관련주 약세로서 오락문화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하나씩 꼽아서 볼 텐데 먼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2차 전지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가 설 연휴 동안 급등했습니다. 이 테슬라가 3거래일 동안 뭐 각각 첫날은 4.9% 그리고 둘째 날은 7.74% 그리고 셋째 날은 0.1% 상승하면서 연말 하락분을 거의 일정 부분 만회하는 수준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부 이제 공매도에 나섰던 세력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수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현지에서는 분석이 일부 되는 쪽도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대적인 가격 인하 때문에 우려가 제기됐지만은 여전히 미국 전기차 시장의 65% 차지할 정도의 압도적인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테슬라가 향후 이제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약간 치킨 게임 같은 느낌을 좀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이제 반박되는 어떤 분석 자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슈로서 이제 오늘 제기된 게 지금 제가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여주시면은 테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치킨 게임의 어떤 그 조금 뭐랄까 딜의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여전히 이제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 테슬라가 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 레비뉴인데요. 전체로 보시면은 이 경쟁사 대비 이제 완성차, 그러니까 EV 판매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완성차 전체로 대비해서도 효율적인 공정이라든지 압도적인 마진율, GPM이 아마 30% 저희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 경쟁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인하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본사 마진만 고려하면 되는데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완성차는 판매량이 부진하면 딜레망의 붕괴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매년 수조 원의 탄소 배출권 판매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우위의 어떤 그런 마진율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은 뭐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탄소 배출권 매출 증가가 되면서 아마 테슬라만의 마진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사실상 EV건 아니면 그 가솔린 차건 모든 무관하게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이러한 그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근데 테슬라는 견딜만 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좀 테슬라의 좀 뭐랄까 12월 달에 중국 시장에서 약간 팔리지 않은 모습 때문에 우려를 했지만 사실 북미 시장에서는 Y 모델이 재고량이 확 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도 지금 그 중국 현지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들이 40% 정도가 유럽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수요와 그다음 미국 북미 쪽의 수요가 견조했다는 점 때문에 견딜만 하다는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추가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테슬라가 네바다주 그 전체적으로 확장에 36억 달러 그리고 4조 4천억 정도의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테슬라의 Y 모델이 미국에서 $500의 가격을 오히려 인상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우려가 많았지만 테슬라 Y 모델은 미국에서 $500 가격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많이 빠진 이후에 테슬라가 급반등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마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약간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4분기 국내의 뭐 전기차 셀 뭐 그다음에 소재 업종들이 약간 그 실적이 미스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지나면서 물량도 소화했고 가격 조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런 국면을 볼 수 있다 보는데요.
다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7일 우리사주 보유예수 해제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한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은 27일 그리고 영업일인 30일 이후에도 뭐 보유예수 해제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물량 출혈이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좀 경계하자라는 유한타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지만은 근데 오늘 또 LG에너지솔루션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것을 이야기 다 하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오른 모습을 보면 상당히 강하게 LG에너지솔루션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이제 각 셀 업체당 보면은 배터리 출하 부분인데요. 이 보시면은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EV 배터리 출하 기준을 본다면은 전체 글로벌로 봐서는 지금 작년 대비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대비 12월 달에 20%나 전반적으로 글로벌 출하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CATL도 많이 좋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거 보면은 전년 대비 41% 증가 그리고 11월 대비 12월이 31%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그 LG에너지솔루션의 출하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표는 안 나옵니다만 삼성 SDI도 아마 전년비 작년 12월이 112% 전년비 증가했다. 그리고 11월 대비로도 27% 증가 모습이 보여서 오늘 삼성 SDI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셀 업체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테슬라가 물량이 많이 이제 미국에나 많이 팔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가격 인하 이후에 중국에도 많이 물량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LLF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모습도 보여서 상대적으로 테슬라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낙폭 과대 이후에 좀 오늘 강하게 반등 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 2차 전지 자세하게 봤고요. 오늘 이어서 최근에 보면은 임플란트 이야기 정말 자주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새로운 이슈가 하나 더 더해졌죠. 네, 사진을 좀 먼저 보여주시면은 오스트라 임플란트 주요 주주 이제 현황을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근데 이제 지금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 그리고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오스트라 임플란트 지분 공개 매수를 통해서 경영권 인수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이 주당 19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의 19만 원 언저리까지 이제 시세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뭐 장중에 제가 정확하게 19만 원 넘었는지는 못 봤습니다만 거의 19만 원 바로 코앞에까지 올라가는 그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상황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최규혁 회장이 지분 9.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남게 되는 구조로 아마 가는 것 같고요. 그 전반적으로 봐서는 뭐 횡령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치가 아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경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KCGI가 출자한 애프리컷 홀딩스가 12월 21일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 5.57% 추적하면서 3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지난 이제 5일에는 보유 지분을 6.57%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 회장이 UCK 컨소시엄의 지분 매각을 결정하면서 아마 이제 최대 주주가 UCK 컨소시엄으로 바뀌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중요한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죠. 제가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은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그래서 이제 KCGI의 우호 지분이 얼마인지는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대 주주가 KCGI 편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MBK가 들어오면서 약간 엑스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고려와 아연의 어떤 사례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이 자사주를 해서 백기사에게 넘기는 방안도 회사 측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인 2월 24일까지는 19만 원에 매도할 수 있는 일단 뭔가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있는 거고요. 동기간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가 19만 원 이상으로 급등해서 공개 매수가 무산되는 경우에는 사실 19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2차 매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KCGI 입장에서도 첫 번째로는 공개 매수에 응해서 수익을 확정 짓거나 아니면은 MBK나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기업 가치 개선을 함께 이끌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공개 매수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지분을 추가로 늘려서 일단 공개 매수 자체를 무산시키는 시도 그러니까 19만 원 이상으로 주가를 유지시키는 방안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능성은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19만 원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는 조금 더 수급적인 면에서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추가적으로 지분을 또 올리겠다라고 이제 더 추가로 지분을 올리겠다라고 또 그 여러 가지 지분에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행동주의 펀드에서도 지분을 더 늘리겠다고 나섰으니까 아마 지분 경쟁 이런 것들이 또 수급적으로도 좀 더 주가를 좀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공개 매수한다는 게 보통 이거를 다 사서 상장을 폐지시킨다는 뭐 그런 뜻인 네, 그런 건가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장 폐지도 시나리오 중에는 그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계속 거래되는 거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높은 시구간하는 선에서 어쨌든 팔 수 있는 게 좋은지를 좀 고민해 봐야겠네요. 근데 뭐 어쨌든 백기사 역할을 담당한 MBK 등을 포함한 이쪽 전략적 투자자들 역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기업 가치가 더 잠재력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뭐 우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한정짓기보다는 오히려 기업 가치를 더욱더 끌어올려서 네. 뭐 거래소 이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나스닥 상장 등과 같은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등이기 때문에 당분간 요 관련된 이슈는 앞서 말씀하신 2월 24일까지 그리고 주총전까지는 계속 다뤄질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제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끊긴 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VBP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물량이 충분히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도 상쇄할 수 있다 이야기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 올해 1월 1일에서 20일까지 임플란트 수출 금액을 보면 역시 전년비 21.2%나 늘어나면서 3,442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플란트 관련된 수출액 관련 부분도 상당히 데이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희한하게도 러시아 쪽도 많이 나갑니다. 러시아 쪽이 이번 1월달에 20일까지 누적으로 보면 전년비 165%가 증가해서 러시아 쪽이 전쟁 중에도 임플란트 수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나가긴 했지만 최근에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그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주의 펀드에 관련된 이슈가 뭐냐면 다음 표가 설명해 줍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그 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 보시면은 글로벌 델타 기업의 12월 포워드 PER 추이입니다.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라우만 그 관련된 뭐 밸류를 우리가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 받는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극단적으로 지금 글로벌 덴탈 기업보다는 밸류가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뭐 횡령 이슈나 다른 어떤 거버넌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배 구조나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이 밸류를 받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밸류를 받는다고 하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덴탈 기업들의 12개월 포워드 PER 추이를 보더라도 사실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거의 10배 초반 정도까지 빠졌고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나 그다음에 덴튬을 보더라도 제일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하고 녹색에 있는 쪽이 거기에 있는 밸류가 거기에 있거든요. 바닥권에 있습니다. 근데 뭐 글로벌 다른 기업들의 밸류를 똑같이 받는다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거의 뭐 30배, 40배 가까이 지금 받고 있는 덴탈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10배 초반 정도까지 받는 부분은 사실 좀 과하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가 글로벌 아마 4위 정도 될 걸로 기억하거든요. 글로벌 4위고 중국에서는 1위죠. 네,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뭐 그 기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상이 있는데 이런 밸류에이션이 한 뭐 두세 배 정도까지 낮게 거래되는 부분들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게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싸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지배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좀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내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 밸류를 어떻게 매길 거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동안에 중국에서 얼마나 규제가 많았을 텐데 어쨌든 버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에 대한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는 뭐 임플란트 얘기 나오면 미용 관련해서 보톡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제 메디톡스나 일부 종목들이 꽤 좋아서 갖고 왔는데요. 그냥 표를 띄워주시죠. 그 최근에 시술별 성장률인데요. 미용 관련된 시술 5년간의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톡스 필러 제모 쭉 나와 있는데 왼쪽에 약간 옅은 파란색은 이제 5년 전에 그리고 조금
짙은 파란색은 이제 그 이후에 5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5년과 2020년을 이렇게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뭐 역시 이제 뭐 34% 정도 성장했고, 필러가 41.5%, 그리고 제모가 오히려 67%나 성장했죠. 그러니까 시장 만건, 그러니까 시술 관련된 부분들이 절대 숫자는 좀 작지만은 성장은 제모 쪽이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수술 지방 제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미세 박피, 광역 박피 쪽인데, 아무래도 지금 보톡스나 필러 쪽에 전반적인 시술 관련된 부분들의 그러니까 건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 극단적으로 높다 볼 수 있겠고요. 성장률도 상당히 견조하고요. 그 다음에 제모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톡스나 휴젤 같은 대웅제약 같은 이런 보톡스나 필러,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 수술보다는 시술 쪽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부분에 보톡스 필러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그다음에 컬리시스, 뭐 비올 이런 종목들도, 비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 관련된 시술 관련된 쪽에 관련된 돈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 우리가 비용 지급을 하고 있다는 시장에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는 없다를 보여주는. 네, 안 할 수는 없어도 멈출 수는 없나 봐요. 그런 수죠. 네. 멈출 수는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뭔가 이제 약간 뭐 불편하기도 하고, 음. 약간 뭔가 거슬리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네. 참을 수는 있는데 크게 부담되는 선이 아니고서는 괜찮죠 뭐. 그렇군요. 예. 자, 이어서는 오늘 또 오늘뿐만 아니라 뭐 계속해서 핫했는데 오늘 유독 핫했던 인공지능 AI 챗 GPT 얘기가 또 주말 사이에도 또 핫했잖아요. 네, 뭐 주가 계속 올라가서요. 네. 이걸 뭐 과연 더 갈 수 있을까, 따라잡아야 되나, 이런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가격 수준까지 사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주식에 대해서 뭐 더 좋습니다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23일 날 챗봇 GPT 관련된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발표했다. 이게 세 번째 투자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총 100억 달러, 12조 3천억 규모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 파트너십 체결은 2019년, 21년 이어서 세 번째,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보면 뭐 사실 국내 관련주 사는 것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게 맞지 않나, 시장을 본다면 주식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보면은 세 가지 영역에서 협력할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 AI의 그 관련된 AI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슈퍼 컴퓨팅 개발과 배치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다. 이거 사실은 보면 반도체에 좋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반도체 쪽.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반도체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AI 경험을 줄 건데, 아마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제품들의 뭐 본인들이 AI 관련된 모델들을 녹여낼 걸로 보는데요. 아마 뭐 우리가 오피스 제품이라든지 이쪽도 녹여낼 걸로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베타적으로 아마 루머대로 올해 3월 정도에 빙을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대부분의 오픈 AI 소프트웨어가 녹아들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새로운 AI 경험을 주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한 공급자로 이제 되면서 상당히 좀 독점적인 부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글과 아마존 등의 AI 등 공격적인 투자도 계속적으로 계획이 서둘러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최근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막 이렇게 비용을 많이 안 쓰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오히려 AI 영역은 유일하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중에 새 검색용 통제에 조력하는 여러 가지 검색 엔진 데모 버전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안에 챗봇 그리고 20개의 새로운 제품이 탑재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 확장해서 2040년까지 35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라 본다면 반도체 섹터 상당히 긍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국내의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미국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쪽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제 오픈 AI 관련된 이 부분이라면은 연산 파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에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오픈 AI 챗 GPT 관련해서는 지금 유료 요금제,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버전을 내면서 월 42달러 요금제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모바일에서는 그 한 주에 7.99달러 정도를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용자들은 월 41달러 정도면 충분히 그 공감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오픈 AI 응답 한 번에 지금 1센트
이벤트 13원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10번 이상 질문을 하는 경우라면 월 42달러 정도면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챗 GPT의 순방문자가 지금 7,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월 42달러 요금제가 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 수익 모델을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국내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셀바스 AI, 솔트룩스가 좀 과하게 오른 면이 있긴 하십니다만 어쨌든 그냥 오픈 AI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도 받고 그다음에 이런 수익 모델로 나타날 수 있다면은 그쪽에서는 현지에서는 매출이 상당히 좀 올라올 수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결해서 로봇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저 최근에 네. 영상 본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이 골프를 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바로 홀인원을 네. 좀 이 거리 뭐 이런 거 다 계산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네. 그거 보면서 아 이제 골프 대회도 인간 대 로봇 경기가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뭐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네. 이제 뭐 로봇 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리스타도 하는 가맹점도 생겼죠. 있죠. 네, 예, 그랬어요. 맞아요. 예, 로봇 바리스타 해가지고 네. 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하는데 약간 딱 정률적인 것. 딱 그럴 뭐 수도 몇 그램 있고요. 뭐 어떻게 해서 누르는 뭐 압박 이런 게 정해진 거 다 할 수 있을 것 이번에도 같아요. 우리 한국 기업이 혁신상 받은 제품이 있었어요. 네. CES에서. 네. 근데 그냥 그 캡슐 내리는 커피 정도는 그냥 사실 그 날라주는 기능 그쵸, 정도가 그쵸. 전부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국 혁신상을 받았던 로봇팔은 그 드립 커피를 아. 해서 그걸 정확한 온도와 속도, 시간에 맞춰서 해야지만 네. 정말 제대로 된 풍미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그런 거는 확실히 우리 실생활에 가까워진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죠.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서 또 로봇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네. 교촌치킨이 가맹점 세 곳에 치킨 조리 로봇을 도입한다 이렇게 나왔죠.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오 지금 남양주네요. 예, 그 남양주시 음. 다산 신도시 신도시. 1호점 그 남양주시 어디 사고 계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남양주시. 네, 거기 남양주의 있고요. 딸이죠. 서울 강동구 상일점 그리고 음. 성동구 한양대점 이렇게 세 곳에 이제 교촌치킨이 가맹점에 치킨 조리 로봇을 도입한다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멕시카나 쪽도 아마 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국내 캐시카우로 이 치킨 조리 로봇에 대한 도입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대당 단가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은 주방 인건비를 생각하면은 뭐 만회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로서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뉴로메카. 예, 뉴로메카. 그 좀 표를 띄워주시면은 뉴로메카 관련된 이 공시 사항이거든요. 보시면은 튀김용 바스켓 조립체, 협동 로봇을 이용한 튀김 장치, 뭐 특허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교촌 F&B나 등등등 이게 쭉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뉴로메카가 교촌 치킨의 협동 조리 로봇을 공급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오늘 상당히 좀 좋았죠. 근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뭐 삼성전자 590억인가요?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서 연일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1조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 투자 클럽의 플랫폼에서 제가 이제 그 하나 이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신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협동 로봇 그 기업 연도별 매출인데 보시면은 2018년도 보시면 좀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이 오렌지 색깔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에 뉴로메카이고 파란색이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1위 협동 로봇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등하게 매출단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두산 로보틱스인데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두산을 앞질렀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두산이 덜 오른 건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건지 뭐 그걸 제가 밸류에이션을 논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매출이나 이런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좀 평가를 좀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시각이 시장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두산이 뭐 더 많이 올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을 또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밸류가 조금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두산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가총액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좀 하기가 좀 쉽지 않나? 쉽지가 않고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미 두산의 시총을 넘어섰기 때문에 약간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으로 보자면은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도 90.91%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지분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수소 관련된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도 지분 86.12% 그리고 방산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분 30.5%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으로 본다면 다소 조금 아쉽죠. 최근에 뭐 로봇 그다음에 수소 방산 이런 지분을 충분히 다 갖고 있는 회사인데 조금 너무 할인을 좀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서 시장에서는 글쎄요 뭐 두산을 좀 지켜보자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영이 정말 제대로 될지 아니면 두산이 이제 디스카운트를 또 받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좀 보일 수 있다. 보는데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기간에 사실 좀 과하게 좀 오른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여동은 앵커는 로봇이 튀긴 치킨을 먹고 싶으세요? 근데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그 치킨을 튀긴다라는 게 사람이 막 기름에 손을 담그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사람 손이 가는 게 그렇긴 없잖아요. 하죠. 다 그냥 네. 이렇게 양념도 이렇게 하고. 음. 그리고 로봇이 하면은 어쨌든 그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저어야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 싫으세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음식에 있어서 사람 손맛이라는 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근데 또 시각적인 부분도 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게 이렇게 막 음식으로 다뤄지나라는 게 정말 주가나 이런 기업 가치를 바꿀 정도로 긴박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은 좀 있어요. 저는 또 약간 기름이 네네. 어떻게 보면 냄새도 많이 배고 또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화상도 있고 하니까 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로봇이 쓰인다면 사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좀 인건비도 줄이고 다른 또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기사에는 딱 진짜 자극적으로 네. 나왔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로봇이 월간 들어가는 어떤 뭐 유지비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뭐 30만 원, 어떤 데는 뭐 80만 원 렌트를 이런 데도 있고, 해주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서 뭐 사람 인건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뭐 로봇이 뭐 월 뭐 30에서 80만 원밖에 안 드니까 뭐 당연히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약간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긴 해요. 기사만 보면 되게 자극적이고 당연히 로봇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 기사를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람을 완전히 대체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시장이 그렇게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이제 몰아가는. 그러니까 뭐 로봇 관련주가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비교해서 뭐 로봇 뭐 관련된 월 사용료가 얼마고 사람이 뭐 인건비가 얼마고 이렇게 딱 그냥 단정적으로 그냥 비교해서 로봇 관련주가 뭐 굉장히 올라가는 것에 대한 논리를 설명하는 것도 좀 저도 그건 좀 위험하다고 보이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아까 챗GPT도 그랬었고 이 로봇 관련된 것도 결국 인건비 절감에 대한 목적만으로 이 이슈를 다루게 맞아요. 된다라면은 사실 조금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게 되는데. 예, 상생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뭔가 위험하고 맞습니다. 또 많이 기피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있어서의 대체로서 이제 로봇이 뭔가 활약을 해주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보면은 왜 우리 반죽 같은 거 하는 것도 로봇 이미 할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런 거 사용되고 하는 게 네. 되게 많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짤 많이 보시는군요. 예. 네. 너무 아니 그게 뜨더라고요. 네네. 그 골프하는 그러니까 것도 계속 그렇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골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도 되는구나. 네네. 뭐 이런 생각이 그럼 들면서. 뭐 음식점 가면 서빙 로봇이 계속 많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뭐 에브리봇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네. 이런 것들 다 만들고 맞아요. 하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협동 로봇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그쵸.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로봇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우리나라 2021년 기준인가요? 국내 로봇 회사가 4,3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연간 매출이 5억에서 10억이 34%예요. 로봇을 하는 회사들이 관련 회사들이 돈을 못 봅니다. 그리고 연간 500억 이상 매출하는 회사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5억 미만 매출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대규모 매출하는 회사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뭐 좀 갸우뚱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갈 수 있죠. 뭐 역시나 이제 인건비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 관련된 수요에 관련된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물며 CGV 가도 다 키오스크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관련주로서의 어떤 뭐 주가
주가를 막 끌어올리고 급등시키는 걸로 봐서는 조금 약간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자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좀 내세우면서 이렇게 주가를 좀 끌어올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올라주면은 반대로 이제 약간 순환매 또 네. 수급이 쫙 빠져나가는 게 중국 소비주들이었잖아요. 오늘도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기대가 많아가지고 주가들이 꽤 좋았습니다만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국의 문화여행부가 2월 6일부터 중국 여행사와 온라인 여행 기업들의 중국인 해외 단체 여행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단체 여행 관련된 부분에서 항공권과 숙박 예약 업무를 시범 재개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제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국가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대상 지역이 이제 동남아가 되게 많아요. 태국, 뭐 근데 최근에 보면 동남아들이 중국의 리오프닝을 상당히 좀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좀 환영하는 듯한 제스처를 많이 취했죠. 그렇기 때문에 태국, 인도네시아, 뭐 캄보디아, 그다음에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뭐 이런 쪽이고요. 뭐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한국이나 미국, 일본들이 제외되면서 약간 단체 여행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한국이 좀 제외됐다는 느낌이 센티적으로 최근에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면서 관련된 중국 소비 관련된 업종들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방한 외국인을 보면은 그 2021년에 외국인들이 104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작년 2022년은 2021년 대비 225%나 증가해서 굉장히 많이 방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1위 나라가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방문했던 외국인이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예, 미국인이 제일 많이 방문했고요. 61만 명 정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일본 30만 명 정도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작년에 연말에 10월달 이후로 카지노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지금 중국 그 사람들이 3위로 25만 명 정도 왔고요. 베트남인도 한 24만 명 정도 들어왔고 필리핀 사람도 한 20만 명 정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태국도 18만 명, 싱가포르인들도 16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튼 이제 그 중국이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온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단체 여행만 시작이 되면 사실은 국내 인바운드 관련된 부분에 영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어떤 소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작년에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초과 저축액이 1,000조. 그다음에 2022년 절대 금액 그 저축액이 3,000조에 이릅니다. 중국인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수익 모델을 봤을 때는 상당히 소비 관련된 기대감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요. 근데 오늘 또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화장품도 좀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빠졌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오늘 나온 이야기가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따르면은 현지 업체가 그러니까 중국 현지 업체가 라네즈 화장품 스킨베일 베이스 65 이거를 갖다 모방해서 가짜 제품을 만든 거예요. 이 가품이 제품 라벨 표기 관련 기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해외 쪽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 제품이 저 제품이라고 합니다. 스킨베일 베이스 65라는 제품입니다. 라네즈 제품이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저걸 갖다가 가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판매 유통이 되면서 이게 이제 어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사실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품과 진품을 좀 구별하는 어떤 뭐 식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옛날에 그런 게 많았고 홀로그램도 쓴다 어떤다 뭐 말들이 많았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가품이 또 통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뭐 센트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오늘 이제 소비 관련된 업종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LCC 항공사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이 보시면은 항공사별 점유율입니다. 전체가 100%고요. 제일 아래쪽에 파란색 쪽이 대한항공입니다. 굉장히 좀 높았다가 최근에 빠지고 있고 점유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란색이 아시아나항공인데 점유율이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보면 제주항공입니다. 점유율이 늘고 있죠. 그다음에 파란색이 그 다음에 위에 쪽에 약간 짙은 파란색이 진에어입니다. 늘은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많이 늘었죠. 한 4, 5% 정도 점유율 되던 게 한 10에서 11%까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전반적인 점유율은 줄고 있고요. LCC, 그러니까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뭐 에어서울 등등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서 LCC 쪽의 어떤 항공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이미.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현지 시간 24일 기준입니다. 올해 박스 오피스 매출인데요. 올해 박스 오피스 매출이 50억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중국 영화 시장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연간 50억 위안을 돌파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박스 오피스 매출은 춘절 연휴 소비 회복 트래킹을 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이 소비 지표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소비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지표다 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단번에 이게 뭐 이제 끝난 건가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뭐 여력이 남아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또 핫했던 섹터 반도체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많이 올랐죠? 맞아요. 또. 네, 맞습니다. 9만 원 회복. 맞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지금 20일과 23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일은 3.1% 그리고 23일은 5%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거의 8% 넘게 업종 지수가 급등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업계 재고종 관련된 부분에서 정상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고 부품 업계도 섹터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극적인 감산과 캐펙스 조정이 반영되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재밌습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 동안 종목별 상승 추이입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일 수 있는데요. 확대를 해서 아래쪽부터 좀 보여주시면은 이 다우존스나 나스닥 관련돼 올라가는 것보다 메모리,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나 소재, 뭐 팹리스 이렇게 오른 거 보면 특히 보면은 팹리스 쪽이 퀄컴 같은 경우는 11%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4.9% 그리고 AMD도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연휴 기간 동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완전 급등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4% 정도 올랐다 하더라도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은 절반도 못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IT 쪽이 상당히 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은 5월 정도 기점으로 해서 인텔의 뭐 사파이어 래피즈 관련된 교체 기대감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이 들어간다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들면은 반도체 업계에 대한 침체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현존 최고속 모바일용 D램 LPDDR5 DDR5T 이 제품을 고객사에게 샘플을 제공했다 보도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또 이벤트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다음 사진입니다. 이 보여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추이 전망입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좀 전 중요하다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근본 가이던스도 전 분기 대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향후 2개 분기 연속적으로 캐펙스 증액이 예정돼 있고 마지막 분기 회계 분기 중에도 가장 큰 금액 집행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캐펙스 추이가 증가되면서 전반적으로 DRAM 메모리 쪽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쪽에 서버 쪽에 증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마존도 굉장히 큰 금액을 집행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뭔가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주말 사이에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합병 논의가 공식화되고 있다 이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낸드 쪽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는 낸드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이 되면은 낸드 쪽의 시황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굉장히 좀 반도체에 대한 최근의 반등도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업계에서 또 하이닉스가 올해 우시 공장 전체 생산량의 10에서 20% 정도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감산에 들어간 것을 추정한다는 이야기가 또 업계에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감산에 들어가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그런 실적이 악화에도 불구하고 감산에 대한 기조라든지 하반기 이후에 서버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호재성 기사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게임주 이야기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올투자증권은 외자 판호 발급 재개 관련해서도 이제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지만은 중국 쪽의 외자 판호가 되면은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50% 정도의 시장 확장 효과가 경험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모바일 매출 순위 상위권 게임의 일 매출 평균 추이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다 하향 곡선이죠. 그렇네요. 네, 하향 곡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게임사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 만약에
판호 발급이 지속되면은 기존의 모바일 게임사들의 업체들이 한 50% 시장 확장 효과가 있다라고 다울투자증권에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다운턴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일단 확장으로 돌아서면서 반등 구매가 접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와 모바일 플랫폼 비중 추이인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고 모바일 플랫폼 비중도 아마 전년비 대비 계속적으로 YOY로도 증가세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어떻게 들어가야에 따라 상당히 큰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야기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결국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판호를 발급받은 IP 개발사의 판호 재발급 경향성인데 대부분 보시면은 판호를 받자마자 뭐예요? 연속성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호를 좀 못 받으면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좀 띄엄띄엄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판호를 받게 되면 다음 판호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은 판호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판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자 이런 논리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판호 재발급 경향성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의 뭐 탑픽은 넷마블 쪽으로 이제 최소순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판호 게임의 발급 가능성, 매출 비중이 모두 높은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위메이드를 트레이딩 종목으로 일단 추천을 했습니다. 다만 뭐 제가 보기에는 투자 영역으로서의 어떤 투자 포인트로서 외자 판호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배팅의 영역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소 좀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뭐 배팅의 영역으로 뭐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은행주 이야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뭐 온라인 파트너스의 뭐 7개 은행 유주 주중에서 주주 제한 안건을 사전 공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주 제한권 행사하겠다 그리고 배당 늘려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할 이슈예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야기를 보면 국내 기관들은 은행주 배팅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뭐랄까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은행주의 어떤 퍼포먼스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사실 좀 인기가 별로 없는 섹터이기도 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주선을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주에 2,500원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5,000원 정도로 배당 성향을 높이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건 전부 다 오케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만약에 오케이를 안 하면 이게 배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서서 뭐 2,500원 배당하는 것을 5,000원 정도로 늘려라 그러면 그걸 갖다 기관 매니저가 내가 이걸 반대야 이렇게 하면 거의 배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오케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2,500원 이렇게 배당하던 거를 갑자기 2만 원 배당이야. 이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적당히 제시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적당한 수준의 어떤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그 제한을.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움직임은 상당히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큰 돈을 주식을 사서 이렇게 매매를 하기 좋은 게 금융업이라 하더라고. 국내 시장을 본다면.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 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맞아요. 주가가 쭉쭉 따라가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은행주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아직은 분석을 하는데요. 워낙 이제 PBR, PER이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외국인 입장에서 상당히 좀 선호할 수 있는 업종으로 이야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소차 얘기가 또 뭐 나왔어요? 네, 지금 그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나오는데요. 그냥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수소 관련된 기업들의 평균 한 달 정도의 주가 상승률인데 이게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리포팅을 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플러그 파워나 그다음에 퓨얼셀 에너지 등등 포함하면 거의 40~50% 정도 육박하는 한 달 사이에 최근 수소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한 달 사이에 수소 연료자 업체들의 주가 상승.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이러한 어떤 글로벌 입장에서의 어떤 부분에서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실질적으로 그럼 수소 생산 업체들이 왜 좋으냐? 이렇게 수소 생산 관련된 수준의 설비 설치가 사실은 급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제 2.5기가와트인 수준의 설비가 2030년 정도 되면 200기가와트 이상으로 업계를 보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에서 인프라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충전소 확충 계획 이게 사실 가시화된다고 하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수소업을 뭐 6개에서 10개까지 건설하기 위해서
33개 프로젝트를 1차로 선발했고 4월에 아마 신청 데드라인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투자가 수소 쪽에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수소 참아볼 게 아니라 수소 인프라 관련된 투자 집행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소 쪽 좀 보자 이렇게 유진타 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건 간단합니다. 뭐 증권사가 좋아서는 아니고요. 음. 사실 저희 증권사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굉장히 지금 1월 달부터 수익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와, 박근영 부장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왜요? 수익에 대한 리스크가 큰데 그래도 방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부장님이. 잔어로 방어되면 다행인데 여하튼 그 각 증권사마다 올해 관련된 실적이라든지 네. 전망치가 상당히 좀 낮춰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업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증권업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 STO라고 불리는 이 토큰 관련된 발행이 허용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증권업계가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서 유동성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면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신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뭐 증권업계가 이것 때문에 뭐 다음 달부터 실적이 좋아진 건 분명히 아닐 텐데 하나의 어떤 그 토큰 증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리테일 기반의 증권사가 특히 시장에 대한 선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게 금융당국이 어쨌든 밀어붙이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면서 다소 이제 증권사들이 좀 올랐고요. 이제 실적이 뭐 당장 좋아서 오른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STO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 투자도 일단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 STO 플랫폼 관련된 기업에 다수의 지분 투자를 진행해온 점이 부각되면서 우리 기술 투자도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 요새 정의가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네, 뭐 저는 아직 못 저는 못 봤습니다만, 봤어요. 예, 근데 이게 약간 SF물이고요. 아. 그 약간 뭐 로봇 관련 쪽인가요? 그래요? 뭐, 예, 네. 뭐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못 보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배우 김현주 씨가 주인공인가요? 네. 예, 그리고 고 강수연 씨가 맞아요. 아마 작품. 마지막 유작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어떤 넷플릭스 쪽에서 정의라는 그 작품이 글로벌 영화 순위 1위에 등극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나옵니다. 탑 무비스 온 넷플릭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 정의가 어쨌든 뭐 오픈이 되면서 글로벌 영화 순위 1위에 등극했다고 알려졌고요. 제작사가 지옥을 만든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이게 관련주가 이제 컨텐츠리 중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컨텐츠리 중앙이 좀 좋았던 이유는 영화 그 교섭 현빈 씨 주연의 교섭이 이제 개봉 첫째 주 100만 돌파. 114만 명 정도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기준 1일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플러스 M 엔터가 이제 배급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데 메가박스의 배급 브랜드가 이제 플러스 M 엔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리 중앙이 이제 오늘 좀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정희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제 지니가 유행했다면 이제 정희가 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꼼꼼하게 시장 곳곳에 있는 이슈도 쫙 정리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